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카오벤처스라는 초기 투자사에서 헬스케어를 주로 보고 있는 정지원 심사역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키노트여서 그리고 이전에 이 자리를 거치신 분들을 봤을 때 너무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오신 분들이 시간과 여기 오신 걸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특히 투자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에게 저희 투자사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를 나누는 자리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자리 전에 우선은 저희 그 카카오벤처스라는 얘기 들으면 앞에 IT 회사가 있는데 왜 바이오와 헬스케어 투자를 한다고 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미래를 앞당기는 개척자들의 든든한 동반자 코파일럿을 자청하는 지금은 11년 차 된 벤처 캐피털입니다. 저희는 주로 앞에 보이시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IC 그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분야의 결합이 되었을 경우에 투자를 하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스테이지는 시드 그리고 프리시드 굉장히 앞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전부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채우면 되니까 저희는 되는 것을 찾자라는 목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다 이제 팁스도 어느 정도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초기를 많이 지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미 내가 다 거친 이야기인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기 투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굉장히 셋업을 잘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기 투자 관련돼서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잘 셋업을 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런 과정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는 선행기술, 서비스, 게임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4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더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바이오 쪽은 사실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에서는 그다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신약은 많이 검토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신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떤 AI를 활용해서 속도와 용도를 잘 찾아낸다든지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도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는 분야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쪽을 투자한 지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의료 인공지능, 모바일 헬스, 그리고 의료 정보학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전학이라든지 가치 기반 의학 그리고 가정의술 케어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T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부분에 투자하는 회사가 왜 바이오를 기웃기웃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까지는 바이오 투자가 신약 투자를 많이 의미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굳이 구분을 두지 않고 우리가 인간과 생물의 생명 활동과 모든 관련된 모든 산업을 아우른다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투자사들이 이 분야를 많이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아까 전에 웰니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웰니스와 의료의 어떤 큰 구분이 있고 그리고 요 물질 기반, 정보 기반, 하드웨어 기반은 굉장히 러프하게 나눈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선은 헬스케어 내에서도 웰니스, 피트니스 같은 건강 관리에는 해당되지만 전문 의료 영역이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는 굉장히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이런 전문인이 붙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서비스도 물질, 정보, 하드웨어 기반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물질, 어떤 신약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정보와 소프트웨어 결합이 많이 되면서 중간에 있는 항목들, 모바일 건강관리라든지 PHR, 웰니스 사이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관찰되고요. 의료 사이드에서도 이전에는 다 수기 차트로 사용을 했다면은 이것을 다 정보를 기록하는 일렉트리컬, 메디컬 레코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s
우리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SAMD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의료 인공지능도 포함이 되고 디지털 치료제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 간호사, 전문 직종들이 올바른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CDSS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웰니스와 의료 사이에서도 이 둘을 연결하는 원격과 가상진료 모니터링 항목도 있고요. 개인 유정 정보 분석은 NGS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병원에서 정확하게 항암제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도 쓰이고요. 실제로 조상을 찾는다든지 또는 아마 많이들 타액 검사로 DTC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항으로 쓰이는 유전 정보 검색도 써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계가 어느 정도 허물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명확한 경계가 있다면은 웰니스와 의료 사이에서는 규제, 인허가 과정 그리고 정확한 임상적 결과를 보여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찰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앞으로 헬스케어와 바이오에 관심이 많을지 의학과 투자의 관점을 두 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학의 관점에서는 이전까지 병원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근거 기반 의학을 굉장히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과학이고 여러 정보를 쌓아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의학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도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임상적 근거를 만드는 실험 설계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우리가 아마 신약하신 분들 최종 단계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정말로 약을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투여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고 로버스트, 즉 확실한 근거라고 믿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RCT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편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임상 설계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그걸 가능해진 것이 사실은 이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RCT가 더 가장 큰 중요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은 최근에는 마스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나누지 말고 어떤 질병을 굳이 나누지 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설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실제로 더 빠른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마커가 개발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바이오마커들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마커라는 것들이 있어요.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면은 좀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은 핏빛이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우리가 손목에서 측정하는 심전도 같은 것들도 결국은 디지털 바이오마커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병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체 징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IoT와 웨어러블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바이오마커도 임상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분산형 시험이라든지 실제 임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고 현장의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되고 다양성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게 FDA 클리니컬 트라이얼 거부에 등록된 이제 임상시험 숫자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의학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소비하고 우리가 근거를 쌓는 방법이 굉장히 빠르고 커졌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있는데 이전에는 저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가 우리가 하나하나 정보를 모으고 케이스를 모으고 코호트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RCT해서 했던 것들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돼서 가이드라인으로 반영을 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EMR에 있는 정보들도 끌고 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현장의 데이터들 모으면은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의학에서의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학에서 관심 많아진다면 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실 저는 이 관점에 그다지 공감은 하진 않는데 투자 사이드에서는 아직도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크고 거대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투자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안더슨 호로위츠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도 기술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했었던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더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 지금 너무나 잘 엔비디아 이런 회사도 있지만 더 큰 회사는 컨슈머 헬스 테크 컴퍼니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료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컨슈머 테크를 이야기를 할까? 얘기하면은 실제로 미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4조입니다. 이거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 수입원이 광고인데, 이 광고 수입원의 이 여러 회사들의 광고 수입원을 다 모아도 이 5배 정도 되어야 겨우 헬스케어 커뮤니의 마켓 사이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아마존과 구글 같은 회사들도 계속 헬스케어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시 둘러보면은 여기들이 직접 어떤 환자를 대변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에 대한 강점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배달해 줄게.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관련된 약국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유통의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이 헬스케어의 포션을 가져갈게라는 부분도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개별 인공지능, 실제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쓰는 의료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이것들이 결국 클라우드와 어떤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을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서포팅 해줄게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결국 많이 커질수록 투자도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이오와 신약에 투자하던 회사들 말고도 이런 선행 기술을 주로 투자했던 회사들도 헬스케어 영역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렌드는 이제 올해 8월에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나왔던 헬스케어 투자에 대한 트렌드예요. 여기 보시면은 역시 21년에 가장 높았다가 23년에 확 떨어진 거 보이시는데, 여기서 보면 빨간색이 이제 진단 도구, 빨간색이 이제 디바이스들, 그리고 보라색이 진단 도구, 그리고 파란색이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헬스테크 쪽입니다. 보면은 그래도 녹색이 바이오 파마 부분인데, 바이오 파마 부분도 생각보다 확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역시 코로나 때 가장 높아졌다가 다시 많이 줄어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바이오 파마는 이제 여전히 상당한 투자자 관심을 끌고 있고, 이거 미국 기준이에요. 이제 미국 기준을 하면은 이제 시리즈 A에서는 조금 기록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헬스테크는 이제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 중요한 임상시험이 나와야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진단도구, 우리가 알고 있던 체외 진단도구 이런 것들에서는 여전히 M&A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트렌드는 여기 전반적으로 큰 딜, 그리고 AI가 주로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앞으로 쭉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계속 해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거는 헬스케어, 저는 이제 주로 헬스케어를 보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 집중을 여기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 포커스드 펀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규모는 나쁘지 않아요. 규모는 이전과 예년보다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은데 투자를 받는 회사의 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자자와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회사들, 그런 소수의 스타트업에 몰리는 현상을 실제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상장됐었던 기업들이 인수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비상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한
한 10년 전에 많이 알고 있었을 23andMe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타액이라든지 이런 걸 채취하면은 분석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정보로 신약을 만드는 것까지 하겠다 했었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비상장화를 하겠다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명확하게 가치를 보이는 곳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수의 회사가 많은 돈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M&A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M&A로 많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테피스트리형 인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테피스트리형 인수는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빅테크 큰 헬스케어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지멘스라든지 GE라든지 또는 에보트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큰 회사 대상이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실제로 전략적 인수합병이 많이 활발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1년에 만들었던 패브릭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회사는 응급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펀딩을 많이 받아서 했었던 거는 원격 진료 플랫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이놀가닉하게 흡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함으로써 점점 규모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즉슨 우리는 이 회사들을 어떤 가치 명확히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방식으로 아마 투자자들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조금 더 효율성이 더 되는 것들 위주로 점점 뭉치는 추세를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요걸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비상장 투자 많이 하지만 몸살기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업 성과가 확실한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 특징으로는 기타로 분라되는 unlabeled stage라고 하는데요. 브릿지 투자, 어떤 뭐 A1, A2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주로 이제 기타로 분류하는데 결국 이것은 다음 라운드로 가기 애매하니 다운 라운드를 하겠습니다라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이제 좀 나아지니까 우리에게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될 수 있어요. 기회될 수 있지만 결국은 가치와 진가를 입증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란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치를 잘 보여준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됐는데, 그러면 이제 특히 의료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제품 개발하면은 그 다음에 인허가를 하고도 수가를 받고 상업화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과는 조금 다르죠. 제약은 잘 만들고 허가를 하면은 그때부터 커머셜라이제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보인 것 같지만은 헬스케어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는 제가 제품 개발과 인허가 과정에서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할지를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핵심은 나의 제품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일 것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잠깐 의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 아래 있는 그림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해봤던 분들이라면은 당연한 얘기야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 사진 엑스레이에서 뭔가 하얀 점이 보인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가보면 하얀 게 있다고 다 암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암을 확진하려면은 이 조직을 바늘을 넣어서 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 넣고 찌른 것이 아프고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죠. 함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우리가 CT를 찍습니다. CT를 찍고 피 검사 다양한 것들을 해서 정말 암일 것 같다 싶은 것들에 이제 확진을 위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확진을 하는 과정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암은 어떤 암입니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할지 어떤 항암제를 쓸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특히 이 중에서 요즘은 이제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항암제들이 너무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항암제를 고르기 위한 동반 진단 과정이 필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를 염두에 두고서 이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과연 어떤 시점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당연히 치료와 가까울 때 더 많이 이제 그 강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약은 상당히 쉬워요. 약은 이제 넣었을 때 치료가 잘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헬스케어 어떤 AI 진단 도구, 어떤 의료 도구 이런 것들은 어떤 단계에 들어간 단계가 치료 앞이면 치료에 제일 가까울수록 좋지만은 치료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 서비스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 시점이 결과 도출 시점으로 멀어질수록 가치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I를 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AI 사이드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전에는 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헬스케어의 AI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이제 나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주느냐, 아니면 주어진 룰 안에서 빠르게 생산성을 높이느냐, 인간을 보조하느냐, 대체가 가능하냐 이런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일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앞에 말씀드렸죠. 개입 시점과 개입하는 목적을 한번 염두에 두고서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눈 아래 이제 그 망막을 보는 안저 있죠. 안저를 분석하는 AI 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2,000명의 안과에서 약간 이건 그냥 제가 숫자는 이제 만약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 사이즈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은 어디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켓 사이즈가 나오고 가치를 입증하는데 좋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실제로 있는 IDX DR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는 의료 인공지능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한 두 번째로 그 수가 클레임이 가장 많은 의료 인공지능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스크리닝이면은 치료 과정하고 굉장히 머니까 우리가 입증하지 어려울까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클레임 수가 2위인 이유는 이것은 이제 용도를 이게 잘 잡은 케이스인데 만약에 내과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당뇨성 이제 망막병증을 찾아내는 의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과에 가는 당뇨 환자들이 이제 내과에서 진료받고 약을 타면은 1년에 한 번은 눈에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과를 잘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과에 왔었을 때 겸사 내과 안에 저 구석에 저 기계가 있으니까 한번 검사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환자는 굳이 안과 안 가도 좋고 이제 그 내과 선생님은 내가 괜히 환자를 놓쳐서 큰 게 뭔가 내가 잘 못한 건 아닐까라는 것들 부담을 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은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여기 코파일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판독을 대신해 주진 않지만 판독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저기 AI enabled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저 검사 같은 경우는 눈 안에 주사를 같이 넣는데 이 주사를 넣을 때 더욱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넣는 그런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위치에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규모와 용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치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유병률이 높은 대상 집단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의료에서 시장 크기는 양성 예측률이 좌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성 예측률이 무엇이냐? HIV 검사를 저희가 병원에서 할 때는 엘라이자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피 검사죠. 병원에서 쓰이기 때문에 거의 확립돼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잘 쓰이고 있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99%, 98%인데 이것을 병원이 아닌 일반 길거리에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 길거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병률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0.1%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만 명의 사람들을 길거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이 검사가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사를 했었을 때 실제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100만 명 중에서 1,000명만이 진짜 에이즈 환자일 거고 99만 9천 명은 에이즈 환자가 아닐 텐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산하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검사 HIV 감염이 비감염 즉 나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가 거의
죄송합니다. 14,985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는 병에 걸리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고생만 했고 이건 완전 효율이 없어라고 해서 현장에서 쓰일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검사를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진단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병 같은 유병률 같은 경우는 다 굳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유병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아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래서 고위험군 이거는 건강 진단인데요. 폐암이라든지 간암 검사 누구나 하면 좋지만 우리가 비용 효율성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만 시행을 하죠. 그래서 고위험군을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든지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어떤 유병률이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의료 환경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했을 때 우리가 이 검사를 했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검사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겨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우리 검사를 해서 수술 여부, 시기, 접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를 입증할 때는 새로운 기술로 이거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거든요.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면은 처음부터 논문과 이런 것들 모두 써야 하는데 이 두 케이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활용해서 잘 그 증거를 빠르게 입증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아이리듬 지오 패치는 여기 붙이는 심전도 검사인데 심전도에서 AFib, 즉 심방 세동이 있는 환자를 빠르게 골라낸 건데 이미 홀터라는 이런 검사가 있었고요. 하트플로는 아마 의료 인공지능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심장의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혈류에 피가 가야 하는데 이 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존에 있는 검사에 붙여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걸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이걸 입증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을 하시는 분들은 TPP라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헬스케어에서도 이것을 미리 셋업을 하시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더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헬스케어 TPP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국 외에도 다른 시장도 타겟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와 대상 환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지불을 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 중에서 어디를 관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약간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뒤에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결국 테이크홈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가치 제도를 입증하는 회사들에 집중을 할 것이고 우리 단계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일지 명확하게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오늘은 설명 많이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제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온라인을 할 수 있고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팁스 미더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배워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주현 선임님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방향과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구상할 디테일까지 깊이 있는 강연해 주신 정주현 선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질문을 남겨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은 경우 현장 위주의 질의로 진행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정주현 선임님께서는 투자 전문가이시면서 전문의이시기도 하신데요. 선임님께서 투자 심사를 하실 때 특히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혹은 이제 뭐 어떤 부분을 딱 꼽아서 보시는 게 있다면 저희 오늘 참석해 주신 미덥 참관객을 위해서 살짝 기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초기를 보기 때문에 뒤에 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실 거지만 이제 의료와 웰니스를 명확하게 구별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희는 이제 의료에 있었던 사람들은 용어나 어떤 예를 들어 진단과 스크리닝과 확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예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스크리닝에
예를 들어서 확진했어요라고 말씀드리는데 확진은 체계를 바꾸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진단에 쓰이는데 만약에 스크리닝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스크리닝인 것 같은데라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용도 이제 만약에 그쪽 분야 심사를 한다면은 이제 그쪽 이제 심사하는 투자자 만난다면은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여기서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정주현 선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